새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뭐 며칠이 지금 지났는데 뭐 당초 이르면 오늘 뭐 주말 사이에 뭔가 좀 일부 인사가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원점 재검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인력 풀도 없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대로 원희룡 전 장관이랄지 장지원 전 의원이죠 지금 장지원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사실 기존과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 풀이 지금 없지 않냐. 그리고 할 만한 분들은 고사하지 않느냐라는 추정도 좀 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 난맥이다. 좌충우돌이다. 좀 뒤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것만 봐도 17일이죠. TV조선과 YTN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기용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3시간 뒤에 공식 입장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선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되었잖아요. 공식 입장이라는 건 그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최소한 비서실장의 승인을 받고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또다시 몇몇 비서관들이겠죠. 유력 검토가 맞아라고 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서실장 승인까지 받아서 검토된 게 없다고 했는데 설령 그러면 검토된 게 있어도 유력이 아니라는 거고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멘트는 좀 검토된 것 봤는데 유력은 아닌가 봐. 뭐 취재 기자 다들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승인까지 받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거슬려서 바로 어떤 분이 유력 검토가 맞아. 그건 기강이 아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왜 그렇겠어요? 뒤에 힘 있는 사람 믿고 그랬겠죠. 공식 라인 그래서 비선 라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일단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 엉망진창이다. 현재 난맥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엉망진창이다. 예. 근데 기강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찾을 사람이 없겠지만 참모진 핵심 참모 몇 명과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도 그런 여러 사람을 추천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추천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급한 일이면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분 어때 어때 이런 공식적인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의사도 타진해보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로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영선 전 장관도 지금 보면 제안이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서실장이 당연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체크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설령 만약 비서실장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했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참 어려운 국면인 건 틀림없죠. 어쨌든 총선에서 뭐 참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전면적인 쇄신 그리고 국정 어떤 방향 자체 그리고 방식 자체를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자 그걸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서 뭔가 자기와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 내세우면 이제 쇄신의 강도가 약해질 테고 그러니까 쇄신했다는 인식을 주지 못할 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이제 거론했는데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오죠. 뭐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뭐 협치를 뭐 빙자한 협공이다 뭐 이렇게 썼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야당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참 주변에 찾기도 어렵고 상대 진영에 찾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야당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사 문제를 얘기했다면 그래서 뭐 야당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뭐 야당에서도 반발할 수가 없을 텐데 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만 나오는 거죠. 사람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뭐 당연하지만 누구를 지금 올리든 간에 모두가 만족할 사람은 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A를 하면 또 뭐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B를 하면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될 텐데 글쎄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내부에 지금 인사 조직이 탄탄하면 상관없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고 그 관여할 수 있는 뭐 정무 홍보 라인들이 다 지금 뭐 사퇴를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뭐 난맥상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 지금 참 어려운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컨셉을 좀 대통령께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뭐 물론 이제 정무석이 야당과 협치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대통령을 돕기 위한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언할 수 있고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총리나 내각은 좀 더 야당과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면 아무래도 지금의 국정 자체가 국정 주도권이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컨셉을 좀 양분화시켜서 좀 인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재명 부사장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쉬운 답이 있잖아요. 이재명 부사장이 다 말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만나서 누구 추천하실 분 있냐? 저는 박영선을 공개된 자리라고 해봐요. 처음에 만나는 장면은 무조건 취미에 처음 만나니까 카메라에 다 오겠죠. 아이 대표님 이렇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약간 진즉 뵀어야 됐는데. 약간 지금 성대모사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좀 그러니까 참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네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근데 저기 박영선 전 장관 어떻습니까? 만나자마자요? 만나서 좀 있다가 얘기하면 온 카메라 상태에서 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그분 안 돼요라고 하겠어요? 좀 과격하긴 하지만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쨌든 비공개서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공은 민주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참모들이 얘기도 했겠죠. 참모들이 다 너무 무능하지는 않을 거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저는 이 쉬운 방법을 왜 하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네, 제 추정은 모르죠. 제가 추정컨대, 대통령에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제 딸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일이라는 건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다. 그런 일이 아니면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다. 대통령은 제가 쭉 보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 대통령이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자잖아요. 650조 예산의 결정자예요. 그럼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쭉 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타란티노 님도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지. 일단 만나야지. 뭐 협치의 의지와 협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부사장님께서도 얘기하고 이제 박성재 시장님도 얘기하신 게 쉬운 길이 있고 보여지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 후보군을 협치할 의지를 보여줘야 그다음에 뭐 저쪽에서 데려오든 이쪽에서 데려오든 뭔가가 좀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이 먼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명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쪽에서는 공식 검토된 바 없다. 이쪽에서는 검토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비선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선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의 지금 인사 라인들이 다 본인들이 다 사퇴를 지금 하려고 뭐 이미 대통령한테 이제 뭐 사의 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 본인들이 막 지금 나서서 뭘 하기가 참 어렵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근데 물론 비선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들 다 뭐 비서관이든 수석이든 수석도 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비서관들인데 그 중에 수석이 있는 거죠. 그냥 선임 비서관인 거죠. 그러니까 비서관들을 뭐 비선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이제 뭐 비밀 라인은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고 그 역할 속에서 이제 일을 수행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사와 전혀 무관한 라인에 있는 비서관들이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애도벌론을 띄우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문제에 제기인 것 같고 뭐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 조직 자체가 먼저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먼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인선이든 다른 작업들이 야당과의 또 어쨌든 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지금 안 쓰지만 이재명 대표와 만나려면 누군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실이 어쨌든 안착이 돼야 거기서 정무수석이 하든 누가 뭐 비서실장이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대통령실 자체가 안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대통령실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각 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라든지 이런 걸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비서 논란의 핵심은 결국은 그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적 조직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서 믿습니다. 본인 자체가 어쨌든 뭐 계속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공적 조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누구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고 했던 그 국정농단 수사를 본인이 직접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공식 라인에게 점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부사장 말이 맞는데 일단 제가 듣기로도 여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인사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석들도 다 검증 따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고 그다음에 총리를 하겠다.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근데 비서실장 인선도 지금 한호섭 정무수석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상의를 좀 해봐라. 괜찮은지. 물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직속이고 청문회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을 비서실장을 한다. 이건 야당에서 반발할 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도 야당의 뜻을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정무수석을 보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럼 추천해봐라. 그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립적인 분. 그러면 야당에서도 내가 시키는 사람 해. 그렇게 못해요. 비서실장을. 그렇잖아요. 이분들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약간 말씀드리면 지금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한테 가서 추천해달라. 야당이 추천을 진짜 할까요? 예. 사실 전 제가 볼 때 안 하죠. 안 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야당이 추천한다는 건 그 인사를 야당이 담보를 준다는 뜻인데 그럼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책임을 야당에 지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몰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한 겁니다. 야당에. 거국 내가 구성하겠다.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정부의 야당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대선이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 정권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추천을 뭐 요청하면 할 것이다.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모양새를 계속 갖추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추천할 거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전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인물 정도는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분 꼭 해. 이렇게는 할 권한이 야당도 없죠. 없지만 하면 공은 야당에 넘어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누굴 시켜도 누굴 시켜도 아니 그 추천하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야당에게 공은 전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대통령실이 좀 이런 인사를 해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어요. 야당은. 한번 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치하는 모습이고 거죠, 예.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근데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왜 안 만날까? 일단 만나기 싫고 그리고 협치하라니까 그래? 그럼 나 아는 야권 인사 있어. 내가 친한 사람 있어. 누구? 박영선, 양정철. 오케이 그럼 내가 시킬게. 약간 요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전에 방식이 있죠. 사실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박영선 장관이 총리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방식이 잘못돼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와중에 이제 지난 16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 동안 만난 사실이 어제 드러났어요. 근데 이 만난 시점을 보면 이제 그 모두 회의 발언을 하고 저녁에 4시간 정도 만난 거잖아요. 그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홍 시장에게 총리직 제안했는데 고사했다는 거고 대신 이제 김한길 뭐 비서실장에 장제원 2사람 추천했다는 건데 홍 시장은 제안 받고 고사했다는 거는 부인한 상황이긴 합니다. 요건 또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딱 홍 시장도 얘기했지만 둘만 있었기 때문에 배석자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진실은 둘만이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 물어보기도 참 어렵죠. 그거. 근데 글쎄 저는 근데 홍 시장에게 정말 총리직을 제안했을까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광역 단체장 중에서 사실은 뭐 그야말로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 뵈니까 하여튼 대통령이 홍 시장을 뵀을 때 그 정도 각각 이제
많은 조언을 구하고 하는 사이긴 한데 뭐 홍 시장이 만약에 홍 시장한테 총리를 맡긴다 그러면 사실은 내각 구성에 대한 전권을 줘야겠죠. 그 정도를 주지 않고서야 홍 시장이 그걸 받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진짜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그냥 농담식으로 뭐 막 얘기를 하다가 힘드니까 그럼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진지한 정치적으로 제안. 그렇죠. 정치적 의미 있게만 제안이 오가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홍 시장은 거꾸로 이제 김한길 총리를 제안하고 김한길 위원장을 총리로 제안하고 장재원 의원을 뭐 비서실장으로 제안하고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결국은 이러려 이게 무슨 쇄신이냐 할 수 있는데 전 지금 국면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 전국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과 누구보다 가깝게 또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전국을 돌파하는 필요가 있어서 저는 원래 장재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쁜 카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을 장재원 의원한테는 만들었을 뭐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재원 대통령을 의원은 만드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이 예. 이 상황의 난맥을 좀 뚫어야 된다. 저는 그래야 된다 봅니다. 어. 책임을 지고 이 사태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지금 가장 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넘지 못하면 그야말로 레임덕을 넘어서 그야말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정권 자체가요. 아시다시피 한 번 지지율 떨어져 그걸 올린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힘든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김한길 위원장 같이 뭔가 야권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총리로 내세우라는 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당부였던 것 같고 저는 그 당부 자체는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부를 아마 대통령이 새겼을 거고 전 대통령이 무엇보다 이렇게 홍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전 뭐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홍 시장은 아무래도 가깝고 또 같이 검사 출신이고 이제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만남 자체가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 내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면이 기억나잖아요. 토론회 때 어깨 툭툭 치던 그 정도의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친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총리를 맡으시라고 제안한 거는 일종의 하우드 유드 같은 거예요. 인사. 하우드도. 잘 지내시죠? 예. 왜 그러냐면 총리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총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 홍준표 시장 빼놓고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형님이 좀 맡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럴까라고 하면 에이 대구는 어떡하고요. 바로 이렇게 나올 거고 예의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대구에 간 게 보수의 중심에서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히고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총리로 가면 순장조로 들어가는 거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대권을 노리면 홍준표 시장은 굳이. 예,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총리로 가면 YS 대통령 때 이회창 총리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대통령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대구에서 그래도 되는데 굳이 밑에 가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총리를 전혀 안 할 거고 제가 봐도 뭐 대통령도 만약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거고 인사성으로 얘기했고 대신 이제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장재원 의원을 추천한 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천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장재원 의원이 정무적 감각도 있고 일머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꽤 친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국정기조를 바꾸는 거를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설득이 될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설득이 될까? 제가 이제 장재원 의원의 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한테 물었는데 가봐야 야당한테 욕만 먹고 일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뭐 최측근이 왜 오냐 찐윤이 왜 왔냐 이런 얘기만 들을 텐데 뭐하러 하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야당 분위기만 괜찮으면 뭐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좀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이제 SNS를 굉장히 강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데다가 뭐 어제 SNS에는 뭐 주군에 대들다 폐쇄자는 흥태자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이렇게 뭐 일각에서는 이거 윤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시간의 대화를 하면서 진짜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겠죠. 두 분이 나눴을 것 같고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도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한 건데 홍 시장이 너무 이렇게다 보니까 정말 벌써부터 다음 상대 그러니까 대권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견제하나 이런 이제 인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경률 비대위원 아주 뭐 네. 예,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하여튼 강영욱 씨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쪽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근데 저는 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한계도 명확히 보여줬죠. 그 메시지 한계도 보여줬고 사실은 어쨌든 본인이 뭐 공천에 1도 내가 뭐 나의 살을 꽂지 않겠다.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의 가장 큰 힘은 인물을 통해서 정권 심판으로 돌파하는 건데 전혀 뭐 새로운 인물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 홍준표 시장의 비유는 매우 부적절하죠. 뭐 황태자한테 폐쇄자가 됐다더니 또 다 뭐 주군에게 대들었다더니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 생각 그때 예전에 이제 뭐 유난 갈등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땐 부하가 맞죠. 참모가 맞죠. 그땐 그렇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 시켰더라도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대표인데 여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부하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정치적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 뭐 원인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있다, 뭐 대통령한테 있다, 이 싸움 자체가 참 무의미하지만 그 서로 뭐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보수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의미하지만 이런 논쟁에 저는 보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맏형 중에 한 명인 홍 시장이 오히려 참전을 해서 한동훈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홍 시장의 정치적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듣기 싫다고 보시니까 제가 아이고 해서 제가 너무 쏘아봤나요? 저는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봐요. 전 전략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그냥 쓴 거예요. 뭐냐면 일단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직까지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잖아요. 폭발력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갖춰야 될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선함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견제를 해야 되고요. 마침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했을 때 그냥 한동훈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약간 프레임화 시키는 게 1번인 카드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저겁니다. 앞으로 우리 쪽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당신은 보수의 적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가 당신을 쓰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약간 갈라놓는 거죠. 내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보수의 적자라는 얘기예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여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이 홍준표 시장인데 또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가 많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있고 원희룡 장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한동훈의 대결 상대는 나야. 프레임을 미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그거는 1등에게 2등이 세게 공격하는 거는 너의 경쟁 상대는 나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자 대결로 가면 오히려 내가 보수의 적자야. 그리고 쟤는 실패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만났냐.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싫죠. 왜 싫냐. 모욕감을 줬거든요. 우리 모욕감을 줬다. 달콤한 인생의 주옥 같은 대사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김영철에게 얘기하죠. 그렇죠. 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병헌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대체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병헌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줬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 다 모욕감을 줬기 때문이다. 그럼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창피한 겁니다. 윤한 갈등 1차에서 대통령이 바로 느낀 건 엄청난 창피함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대통령은 사실은 이재명 부사장이 잘 알겠지만 약간 대형 리더십 따고
구수 시절부터 신림동 골목에서부터 나를 따르라 해요. 근데 나를 맨 앞에서 따르던 친구가 갑자기 형 그건 아니잖아. 남들 보는 앞에서 다 했어요. 일단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것보다 주변이 날 어떻게 볼까가 제일 기분 나쁜 거거든요. 갑자기 본인의 위상이 확 깎이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바라본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잠깐 인사한 정도로만 봤을 뿐인데 후보 때 봤을 뿐인데 제가 뉴스나 여러 가지 보고 또 지인들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형 리더십이 상당히 강해요.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창피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모욕감을 줬어요.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확실히 사람과 사회 연구소, 사람에 대한 그죠. 연구가 굉장히 네. 뛰어나시죠. 네. 글쎄요, 뭐 어쨌든 동의한다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뭐 배신감을 느끼는 측면이 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된 황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국민을 느낄 때 대들었다고 느낄 정도의 뭔가를 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1차 인원 갈등 때도 그 여사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뭐 굉장히 온건한 표현이었죠, 너무나 사실. 정치적 언사죠, 사실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이제 불렸던 김경률 위원이 이제 곳곳에 방송 가셨어. 이제 워낙 이제 강하게 말이 얘기하다 안 보니까 편했죠. 그것이 네. 결국은 뭐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뭐 그것이 또 이제 대통령이 느낄 때는 굉장한 큰 배신감으로 뭐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번에 또 다시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참패를 한다는 거는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권 정당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집권할 수 없다는 뜻이 된 겁니다. 이 정당 자체가 국민의 힘이. 근데 그 수도권의 민심에 돌아서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결국은 뭐 대통령과 무관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수도권의 민심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부하가 아니고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본인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아쉬운 거 안타까운 뭐냐면 너무나 투명하게 전달됐죠. 사실은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깝다는데도 뭐 물밑에서 뭔가 대화가 오가고 뭔가 메신저가 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론을 통해서 서로가 공방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권의 패착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번 총선 참패의 핵심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런 감정적 노출이 정말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아무 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데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 스스로 이제 대통령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을 좀 같이 좀 염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프로토콜에서는 안 나왔던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의 장면만 봐도 이건 좀 심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을 때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 23번인가요? 되니까 대통령이 그다음에 민생특보로 바로 다음 날 해버렸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나 쟤 정말 싫어해요. 그냥 싫어도 아니고 어쨌든 사실은 둘이 어느 정도 물밑 대화가 되면 조율을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 조율을 하려고 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한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세게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여당 대표가 사실상 대표가 자기 결정권 하에서 한 건데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비례대표 안 되는 사람을 민생특보로 했다. 아니 검찰 수사관이 민생에 뭘 합니까? 뭘 민생특보인지. 그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도 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를 대외적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가까운 지인에게 그냥 죽겠다 할 수 있지만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노출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